네, 홍익대 학교 몰래카메라 사건 수사로 촉발된 성별 편파 수사 논란이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네, 어제 해화역에는 경찰을 규탄하는 여성들 10,000명이 모여 집회를 벌였는데요.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어제 다음에 한 카페를 통해서 모인 10,000명 규모의 여성들,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일대에 모여서 대규모 시위를 열었는데 대학로 앞에 4개 차로를 가득 채웠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은 여성이라는 주제로 모인 집회 중에서는 좀 사상 최대라고 봐야겠죠. 예, 그렇죠. 이게 사상 최대의 규모고 이 여성들이 왜 이렇게까지 많은 인파가 모였냐 이 주장을 들여다보니까는 이 성범죄와 관련해 가지고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남녀를 차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홍대 누드모델의 몰카 사진이 유출됐을 때 지금 가해 여성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경찰이 재빨리 나서서 20여 명의 휴대폰을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는데 한 해 몰카 범죄가 뭐 5천여 건까지 이렇게 발생하는데 그중에 83%가 피해자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피해자가 남자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는 거다고 하면서 상습적으로 몰카 사진을 찍은 사람의 경우에 집유를 받고 그다음에 소개팅녀의 누드 사진을 유포했다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의사의 예를 지금 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어제 모습을 보면 이제 시위가 좀 가열되면서 곳곳에서 마찰을 빚기도 했는데 집회 모습을 보면요, 뭐 인터넷 커뮤니티에 염산 테러를 계획한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하고 또 뭐 해화역 남자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했다 이런 글도 올라오기도 했거든요. 사실 뭐 본질을 넘어서서 이 집회가 좀 성대결에만 너무 치우쳐진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죠. 이게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처벌하는 데서 벗어나서 지금 성대결로 치닫고 있는 양상을 보이는데 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보면은 우리 시위에 앞서서 그 근처 남자 화장실에다 몰카를 설치하자고 하면서 몰려오는 남자 기자들, 경찰들 조심해라 이런 경고성 글도 올라와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이렇게 피해자 대 가해자의 구조, 어떤 인권 침해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지 이렇게 성대결로 몰고 가는 거는 일종의 미러링 방식이거든요. 내가 받은 만큼 너도 당해라 하는 식인데 이런 식이면은 지금 성범죄 피해자의 90% 가까이가 여성인데 물리적으로 힘이 약한 여성의 피해가 좀 더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처벌을 할지 어떻게 예방할지 설득력을 가지고 공론화를 시키는 방식으로 가야지 이렇게 가면은 잠재적인 피해자를 양산하는 그런 역효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그런 걱정이 되고 그리고 이 정치권에서는 한편 이거를 이렇게 비판만 하지 말고 왜 이렇게 여성들이 분노를 했는지 과연 안전 시스템에 문제는 없었는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경찰들은요, 이런 입장입니다. 대상이 특정됐기 때문에 신속하게 수사를 했고 사회적인 이슈로 떠올라서 수사력이 집중된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경찰은 뭐라 그러냐면은 이 여성이 몰카 범죄로 구속이 됐던 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 해 몰카범이 한 뭐 5천여 건 정도 일어나는데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9명, 그다음에 재작년에는 135명이 구속됐는데 그중에 여자는 한 명도 없었다. 우리는 공정하게 그런 구속 기준을 거치고 있고 상습범이라든지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찍은 몰카라든지 또 공공장소에 침입해서 찍은 몰카범의 경우에는 엄격하게 규율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뭐 경찰이 편파적인 수사를 했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어떤 수사의 문제점을 이 구속 기준만 가지고 말하기는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이 몰카범 같은 경우에는 처벌이 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으로 이렇게 처벌이 끝나고 나니까 이 경찰에서 결코 그렇게 적극적인 뭐 수사 의지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 수도 있고 수사 과정에서 여성들이 어떤 피해를 호소하는 면도 있고 그다음에 2차 가해에 솔직히 경찰이 그렇게 과거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던 거는 맞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만을 가지고 경찰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여성들이 성대결로 가는 것만 문제다 이렇게 보는 시각에도 좀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다 같이 우리 모두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고민해 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유명 유튜버 양혜원 씨가 이제 모델 일을 하다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를 했었는데
이제 배우 지망생 이소윤 씨에 이어서 추가 피해자가 또 나왔습니다. 모델 유혜림 씨인데 이게 보면은 유 씨가 미성년자 신분이라서 좀 더 충격인 것 같아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음란 목적으로 영상물을 제작을 하면은 처벌이 더 가중이 되거든요. 근데 네. 유혜림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었냐면 이거는 바로 올해 1월 달에 있었던 일이에요. 예. 이분이 모델을 하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모델 구직 사이트를 이렇게 서핑을 하다가 네. 어떤 스튜디오랑 이제 연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계약서도 안 쓰고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모델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과도한 노출을 강요당했고 그 와중에 음담패설도 있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때 미성년자고 아직 정식으로 사회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를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숙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이 나중에 유예림 씨가 당시 스튜디오 실장이랑 카톡으로 공개했던 그런 내역을 공개를 했는데 보니까는 잘못을 인정한다, 뭐 보상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재빠르게 대응을 한 거는 유예림 씨가 미성년이니까 처벌이 가중될 수 있고 또 불과 얼마 전의 일이잖아요. 네. 그리고 계약서도 안 썼다고 하니까는 당사자 간에 어느 부분까지 합의됐는지가 명백하지 않아서 지금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은데 앞에 두 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점에서 좀 이렇게 불분명한 면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스튜디오 측에서 우리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고 계약서를 공개하기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추가 피해자가 이 문제는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 추가 피해자라든지 추가 장소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고 이거를 그냥 단순한 몰카범이다 치부를 하고 그냥 뭐 벌금이라든지 과거처럼 집행유예로 처벌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사건에 네. 대해서는. 예. 어제 이제 새벽에 경찰이 이소윤 씨를 상대로 고소인 조사를 마쳤는데 스튜디오 실장 외에 다른 혐의자가 한 명이 더 특정이 됐다고요. 지금 한 명만 특정되어야 될 게 아니라 지금 그 양혜원 씨 진술에 따르면 20명의 남성이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었다 그러잖아요. 예. 네. 더 특정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예. 지금 이 문제에서는 그런 사진을 촬영한 거, 반포한 거, 그다음에 성추행 부분 이 세 가지가 문제가 되는데 예. 사진을 이렇게 게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그랬는지 찾기가 용이할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지금 사진을 촬영하고 촬영 과정에서의 성추행을 했다는 부분은 지금 3년 전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현장에 있던 20명의 남성을 특정하는 부분도 그렇고 그럼 20명 남성을 전부 그냥 공범으로 볼 것인지 좀 사실관계를 특정하기 애매한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확실하게 처벌하기는 처벌하기까지는 아직까지 난관이 많아 보이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 일단은 과정은 좀 복잡할 것 같긴 한데 만약에 뭐 촬영, 유포 이런 성추행이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처벌 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이 처벌 수준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음란물 촬영 반포의 경우에는 성년의 경우에는 최대 5년이라고 법정형에 규정이 돼 있기는 해요. 네. 그런데 이렇게 뭐 영리 목적이나 아니면은 그 외에 피해자가 더 있는데 상습적으로 촬영을 했다 그러면은 이 형벌이 가중되기는 한데 그 몰카범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게 또 대부분 벌금이라든지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네. 이 피해 사실을 어디까지 특정되는지가 아직까지는 관건인 것 같은데 이 한 3년 전의 일이다 보니까는 또 누가 가해를 했는지 그걸 특정이 돼야 또 이거를 처벌 수위를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단계가. 그렇게 되는데 아직까지 처벌하기까지는 난관이 많아 보입니다. 네. 예. 근데 지금 해당 스튜디오의 처벌을 원한다라는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있긴 한데 여기에서 스튜디오의 상호명이 공개돼서 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면은 공개된 해당 스튜디오에서는 이 사건이 난 이후에 새로 인수했기 때문에 우리와는 이제 관계가 없다라는 입장인데 이게 법적 대응까지도 시사를 했네요. 법정 대응까지 이 문제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양혜원 씨 사건이 공개가 되면서 이 해당 스튜디오가 어디 역에 있는지 그다음에 몇 번 출구에 있는 것까지 나오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 위치에 있는 스튜디오면은 여기다 이러고 상호까지 그렇게 공개를 했거든요. 네. 근데 상호가 공개가 됐는데 알고 보니까는 지금 그 스튜디오를 운영하시는 분이 이 사건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이제 스튜디오를 인수해서 운영을 하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이 스튜디오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네. 정확히 사실관계만도 모르고 3년 전의 일을 가지고는 그럼 상호 여기니까 이 스튜디오일 것이다 해가지고는 그냥 단정하고 여기다 이렇게 유포를 하는 거는 분명히 법적인 문제가 있고 네. 그리고 지금 스튜디오 사장님이 나는 아니다라고 확실히 얘기를 했는데도 이 얘기를 계속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엔 대진침대 얘기인데요. 매트리스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이 된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집단 소송 규모가 1,900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제 소송 대리를 맡은 변호사는 5,000명까지도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 사건도 좀 쟁점을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쟁점은 그 침대에 결함이 있었느냐, 그다음에 그 침대의 결함으로 인해 어떤 피해를 가지게 됐느냐 이 세 가지 부분인데 먼저 예. 침대의 결함과 관련해서는 원안위에서 2차 조사 결과가 나왔잖아요. 근데 1차 조사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했는데 네. 2차 조사를 해보니까 2차 조사에서는 조사를 좀 더 자세하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내부 매트리스뿐만 아니라 속커버뿐만 아니라 스펀지까지 침대 전체를 전면적으로 조사를 했고 예. 그다음에 그 측정 기준도 실내 공기를 기준으로 측정을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침대에서 잤을 때 코나 입으로 들어갔을 때를 기준으로 내부 피폭량을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는 네. 적정 방사능 검출치의 약 9배가 넘는 위험 수준의 그런 방사능이 검출돼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침대에 결함이 있다는 것은 이제 드러났어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이걸로 이 침대의 잠으로 인해서 침대로 인해서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뭐 호흡기 질환이 있었다, 갑상선에 문제가 있었다, 호르몬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소비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신체적인 변화가 이 침대로 인해서가 아니라 어떤 다른 원인이 게재될 수가 있었을 거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조사를 거쳐야 되는 사안인데 일단 1단계. 침대에 결함이 있었다. 여기까지는 이제 확실해진 거죠. 근데 지금 이게 보면은 소비자들이 얼마나 불안해졌냐면 라돈 측정기 자체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을 정도라고 하네요. 이게 또 업계에서는 자체 조사 결과를 잇따라 발표하면서 혹여나 불똥이 튀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침대 업계에서는 우리 침대 같은 경우는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라돈 검출이 모나자이트, 그러니까 음이온 파우더라고 알고 있어요. 네. 예. 모나자이트라는 광물을 썼을 때 거기서 이제 라돈이 검출이 된다는 건데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물질을 쓰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가습기 살균제 터지고 여성 생리대 문제 터졌을 때 침대도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거는 예상을 못했던 부분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런 침대뿐만 아니라 뭐 주택 설계 과정, 그다음에 우리 생활 곳곳에서 이런 라돈 검출의 위험은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네. 예. 더군다나 침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루 7시간, 8시간 누워서 자는 그런 공간이니까 더 위험하다는 건데 이런 위험 물질이 또 라돈 말고 어디서 또 검출이 될지 모르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침대 회사들의 자체 조사 결과만 가지고는 소비자가 안심을 할 수가 없고 예.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산품에서 방사능 검출 기준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이런 게 외국과 달리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정부가 지금 확실하게 기준을 세우고 지금 시중에서 시판되고 있는 그 제조품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전수조사를 해야 그래야 소비자들이 안심을 하고 물건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기 때문에 가습기 사건 때도 이제 국가가 나서기 전까지는 좀 어려운 과정을 겪었는데 이번에는 어느 정도로 좀 책임을 기업에 물을 수가 있을까요? 그거를 아직 뭐라고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 징벌적 손해배상제라는 거는 뭐 기업이 오염물을 배출을 해가지고는 그 주위의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거나 했을 때 그 발생한 손해액의 몇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물게 하는 거거든요. 왜 예. 영화 에린 브로코비치의 그런 내용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소비자들이 물을 수 있는 배상액은 내가 발생한 피해액과 그다음에 정신적 손해배상에 상응하는 정도밖에 물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어떤 중증이 나타났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몸이 안 좋다 이 정도만 가지고는 이게 또 침대로 인해서 발생한 것인지 그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으면은 우리가 그 대진 침대 쪽에 물을 수 있는 제조사 측에 물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한정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런 공산품의 경우에 확실한 방사능 안전 기준치가 어디까지인지 판매를 해도 되는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이런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제조사 측에서는 또 책임을 회피하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확실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어느 정도 배상액이 가능하다. 여기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라돈 침대 사건까지 지금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